안녕하세요. 몹쓸 인간의 거짓말에 농락당할 뻔했던 40대 여자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과 인연은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서로 오래도록 얼굴도 모르고 살다가 우연히 만나 서로의 말만 듣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야 하니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주변인을 만나고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 때론 알아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인연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란 약속과 신뢰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혹 그 암묵적 신뢰를 뻔뻔하게 짓밟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저는 바로 그런 인간을 만나 가슴을 크게 쓸어내리게 됐었는데요. 그때 일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저보다 2살 많은 남편과 26이라는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했어요. 저와 남편은 지방 소도시에서 자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만났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들어간 방송반의 선배였었거든요. 그땐 그저 좋은 선후배 사이였다가 우린 제 나이 22살에 방송반 모임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됐어요. 당시 저는 다른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전문대를 졸업했던 남편은 서울에서 건축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그때부터 장거리 커플로서의 인연을 쌓아가던 우린 4년 뒤 남편의 청혼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린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님과 합가를 하게 됐어요. 미안하구나, 아가. 우리 형식이가 자기 사무실 차린다고 여태 모아둔 돈을 다 투자만 안 했어도 지금쯤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고 있었을 텐데 말이야. 요즘 사람들이 시부모랑 같이 살겠다고 결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많이 불편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전 오히려 이렇게 복잡거리는 집이 더 좋아요. 그리고 남편 서울에서 내려와서 사무실 차리고 싶다고 한 거 저도 다 상의하고 동의한 내용이에요. 이유는 우리 둘 다 수중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 즈음에 저처럼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건축 인테리어 사무실을 개업했죠. 저는 취업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친정은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 절 도와줄 여력이 안 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창업을 하며 모아둔 돈을 많이 투자했기에 우린 감사한 마음으로 시부모님과 합가를 했던 거예요. 남편의 2 여동생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댁살이가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던 게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화분 많이 팔렸어요? 어머, 새아가. 아이, 주말인데 집에서 쉬지. 왜 여기까지 나왔어? 아버님도 볼 일 있다고 나가시고 남편도 중학교 동창회 갔잖아요. 혼자 너무 심심해서 전 어머님이랑 같이 놀려고 나왔죠. 놀긴 말만 그렇게 하지. 매번 우리 하원일 힘들게 거들다 가면서 이리 와라. 오늘은 진짜 한가하니까 우리 여자끼리 차 마시면서 수다나 떨자.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시누이들과 차별하지 않고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저는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작은 비닐하우스가 딸린 하원에도 종종 놀러가 시어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어머, 얘, 너 거기 국화 옆에 서봐라. 너무 예쁘구나. 내가 사진 한 장 찍어주마. 네. 뭐가 꽃이고 뭐가 전지 모르겠죠? 근데 어머님, 이 분홍색 꽃이 국화예요? 국화는 노란색하고 흰색만 있는 줄 알았어요. 국화도 색깔이 다양하거든. 그 분홍색 국화 꽃말은 사랑과 귀여움이야.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딱 널 뜻하는 것 같지 않니? 시어머니는 자신이 운영하는 화원의 꽃들처럼 마음이 참 예쁜 분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당시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던 시아버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2분은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인고 부부셨죠. 그런 2분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레 저와 남편의 행복한 미래도 그려졌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처럼
정말 자상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잘해주는 것에 대해 항상 고마워했죠. 자신 또한 같은 지역에 살던 저희 부모님께 정말 좋은 사이가 돼주었는데도 말입니다. 어때요, 장인어른 장모님? 마음에 드세요? 세상에, 이 집이 정말 우리 집이 맞단 말이야. 고맙네, 박서방. 이 낡은 집을 새 집처럼 만들어주다니 정말 감격스러워. 남편은 서울 살던 저희 오빠보다 더 살갑게 저희 부모님을 챙겨줬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손수 오래된 구축 빌라에 살던 저희 부모님 집을 멋지게 리모델링까지 해주었어요. 너무 좋아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부모님의 모습에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넘치게 차오르더라고요. 여보, 이거 돈 많이 들지 않았어? 당신 회사 꾸려가는 것만 해도 벅찰 텐데 우리 부모님까지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장인 장모님을 위한 일인데 그깟 돈이 대수야? 그리고 당신 덕에 우리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세 발의 피도 안 돼. 난 평생 처가댁 말뚝만 보고도 절하는 애처가로 살 거라고. 그런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뒤 사랑의 결실인 아들을 낳았을 때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에 만끽해 살던 것도 잠시 이듬해 저희 집엔 큰 불행이 닥쳐왔어요. 으, 여보, 당신 없이 난 어떻게 살라고요? 나보다 무조건 하루라도 더 오래 살다 가겠다고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나도 데려가요. 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마저 그러시면 남은 저희는 어떻게 해요? 당시 시아버진 심한 감기 기운이 떨어지지 않은 채 며칠간 과로를 하셨습니다. 제발 며칠 쉬시라고 말씀드려도 이깟 감기 때문에 장사를 왜 쉬냐며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하지만 우린 그런 시아버지를 어떻게든 말렸어야 했던 거예요. 평소에도 고혈압이 있으셨던 시아버진 과로를 못 이기고 결국 뇌출혈로 쓰러지셨죠. 그것도 하필 출근길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쓰러져 시아버진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셨어요.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 시아버진 쓰러진 지 고작 닷새 뒤 우리 곁을 영영 떠나신 겁니다. 그리고 커다란 상실감에 빠졌던 시어머니는 이후 함께 살던 저와 남편에게 더더욱 의지하셨죠. 애미야, 내가 하늘로 간 우리 양반 생각에 도저히 잠이 안 온다. 오늘은 내 옆에서 좀 자주면 안 되겠니? 당연히 되죠. 여보, 미안하지만 우리 재민이 좀 혼자 잘 재워줘. 어머님, 제가 등 토닥여 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눈 감고 숨 고르세요. 그래도 계속 잠 안 오면 꼭 저 깨우시고요. 형씨가, 애미야, 출근할 때 항상 차 조심해야 돼. 좀 무리했다 싶으면 얼른 집에 와서 쉬고 항상 건강 조심, 몸 조심해야 한다. 난 너희들까지 없으면 정말 못 살아.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도 집사람도 항상 조심할게요. 그런 시어머니가 안타까워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를 더욱 정성껏 보살펴드렸습니다. 또한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칫 금이 갈 뻔한 시댁의 분위기도 다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분위기를 흐리던 원인은 삼남매 중 유독 말썽쟁이였던 작은 시누이였죠. 시누인 착하고 성실했던 큰 시누이와 달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가족들 속을 썩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조금이나마 무서워했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누인 자꾸만 저희 집으로 와서 돈을 빌려댔던 거예요. 아, 오빠. 나 이번에 돈 못 갚으면 친구가 고소까지 한다고 했단 말이야. 나 돈 좀 해줘. 어? 시끄러워. 너 저번에도 카드값 못 갚았다고 징징대서 어머니가 나 몰래 돈 빌려주셨었다며? 네 언니한테도 술 먹고 시비 붙어서 합의금 내야 한다고 또 돈 빌리고. 그래도 아버지 살아계실 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대체 갈수록 왜 이러는 거야? 난 원래 이랬거든? 아빠 살아계실 땐 아빠 무서워서 대출 받고 친구들한테 돈도 빌리고 했던 거지. 근데 이젠 대출도 돈 빌릴 데도 없어. 제발 오빠. 막내 동생 진짜 법정에 서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남편은 그런 시누이를 호되게 혼냈지만 시누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술 먹고 사고치고 사치를 일삼았죠. 시누인 자신에게 매도 들었던 시아버진 무서워할지언정 자신에게 손을 못 대던 남편과 힘이 약한 시어머니, 그리고 마음 여린 큰 시누인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작은 시누인 남편이 막아서서 시어머니에게도 큰 시누이에게도 더는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자 나중엔 술을 진탕 먹고 찾아와 진상까지 부리더라고요. 자꾸 이러면 나도 확 아빠 따라갈 거야. 어차피 내 인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무서울 것도 없어.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집안 며느리이자 시누이 언니 같은 사람으로서 더는 그냥 못 놔두겠더군요. 시누이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던 전 그런 시누이에게 다가가 뺨을 철썩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마구 발광을 하던 시누인 뺨을 부여잡고 입을 떡하고 벌렸어요. 저는 그런 시누이에게 엄한 목소리로 소리쳤죠. 어디서 감히 낳아주신 어머니 앞에서 그런 몹쓸 말을 해요. 짓거린다고 다 말인 줄 알아요? 아가씨, 아니 박윤지, 너 내가 큰언니 같은 입장으로 경고하는데 술 안 끊고 정신 안 차리면 너 내가 머리털을 다 쥐어 뜯어놓을 줄 알아. 네가 무서워하는 건 누가 널 손찌검하는 것밖에 없지.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아버님처럼 널 진정으로 걱정해주던 사람이 영영 닿지 못할 곳으로 떠나는 거야. 아직 다른 가족들이 옆에 남아있어서 잘 못 느끼나 본데 너 지금 나중에 피눈물 철철 흘리면서 후회할 짓거리 하고 있는 거라고. 새언니, 저 시누이예요. 어떻게 시누이 뺨을.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사람 만들어놔야지. 내가 너 가족으로 생각도 안 했으면 내 손 아프게 뺨도 안 쳤어. 근데 난 네 가족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뺨을 쳐서라도 꼭 인간 만들 거야. 어디 또 한 번 찾아와서 이런 짓거리 해봐. 인성교육 제대로 들어갈 테니까. 그날 일로 막내 시누인 절대 저희 집에 찾아와 진상을 부리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와서도 시누인 항상 제 눈치를 봤죠. 아가씨, 요즘에 술 얼마나 먹어요? 명품 쇼핑은 끊었죠? 그, 그게, 어? 그거 못 보던 지갑인데? 그리고 아가씨 입에서 술 냄새도 나는 것 같네요. 아, 아니에요. 이거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고, 술은 그냥 어제 친구들이랑 딱 한 병 마신 거예요. 안 되겠네. 전 못 믿겠으니까 아가씨 앞으로 월급에서 3분의 1씩 저한테 보내세요. 아가씨는 돈 가지고 있어봤자 흥청망청 다 날려버릴 테니까 그 돈 제가 모아드릴게요. 싫다고 하면 저 아예 우리 아들 어머님한테 맡기고 서울 아가씨네 집에 눌러 살면서 감시할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결국 신우인 제게 귀가 꺾여 다달이 자신의 돈을 보내게 됐습니다. 대신 저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다달이 신우이에게 통장 내역 사진을 보내줬죠. 물론 그것으로 신우이가 새 사람이 되거나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집에서 버릇없게 구는 일과 남는 거 없이 돈을 흥청망청 쓰는 일만은 막을 수 있었어요. 그 일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큰 시누이는 제게 고마워하기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내가 윤지 걔를 더 잘 혼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여동생한테 손은 못 대겠더라고. 여자애잖아. 이해해. 가족들 모두 다 말이야. 그래도 누군가 마음을 굳게 먹었어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용기 낸 거야. 오히려 아가씨 얼굴에 손댄 걸 다들 불편해하긴커녕 나한테 고마워하니까 나야말로 고맙지. 그렇게라도 전 시아버지의 빈자를 조금이나마 집안에서 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불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더군요.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4년 만에 이번엔 제 남편에게 불행이 닥쳤거든요. 여보, 나 오늘 일 얼른 끝내고 집에 가려고. 뭐? 아이, 그냥 거기서 숙소 잡고 자. 내일 아침 일찍 고객하고 또 미팅 있다며. 어제도 별로 못 자고 거기 가서 피곤할 텐데 뭐하러 와. 그래도 오늘 우리 재민이 생일이잖아. 우리 아들 생일인데 아빠가 가서 축하해줘야지. 갈 때 케이크 사들고 갈게. 입소문이 제법 난 덕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집 리모델링을 원하던 고객들은
남편을 많이 찾아줬습니다. 당시 남편은 포항에서 의뢰가 들어와 견적을 보기 위해 출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 고객과 미팅이 있었는데도 기어코 남편은 그 늦은 시간에 집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생일이었던 아들을 위해서요. 하지만 저희 아들은 영원히 남편이 샀다던 케이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말랬잖아. 고작 아들 6번째 생일 한번 챙기려다가 이제 평생 아들 생일도 못 챙겨주게 됐잖아, 당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무리했던 남편은 그만 자신의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피해자는 없었지만 남편은 그 길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됐죠. 그날 끝까지 오지 말라고 말리지 못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갑작스럽게 보내게 된 시어머니는 그때 나의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차라리 소리 내서 오열하시는 편이 그것보단 덜 가슴 아팠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참담한 모습이었죠. 오, 오빠, 그동안 내가 속 썩여서 정말 잘못했어. 아빠도 오빠도 나한테 벌 주는 거야? 나 이젠 정말로 술도 끊고 정신 차리고 살게.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가족을 둘이나 잃자 그제야 정말 두려웠던 건지 철부지였던 작은 시누인 어린애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결혼을 했던 큰 시누인 심애부 품에 안겨 슬픔을 달래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을 보낸 지 얼마 뒤 큰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애미야, 넌 아직 너무 젊다. 네 나이 이제 고작 34다 아니니. 그러니까 앞으로 내 걱정은 말고 재민이랑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 거라. 계속 여기서 살면 앞으로 네가 새 출발을 못 할 게야. 새 출발이라뇨, 어머님. 남편이 없어도 전 여전히 어머님 며느리예요. 안 그래도 걱정스러운 어머님을 두고 제가 어딜 가요. 싫어요. 엄마 말대로 하세요, 새언니. 오빠 유산 다 새언니한테 있으니까 그걸로 집 구해서 아이랑 같이 홀가분하게 사세요. 저희 엄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저랑 남편이 하는 식당 어차피 요즘 잘 안 돼서 문 닫고 여기로 내려와서 새로 차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애 데리고 이 집으로 들어와 엄마 모시고 살려고요. 애미야, 이제 우리 아들도 없으니 가슴 아프지만 이게 맞다. 넌 싫다고 하지만 사람 미래는 모르는 거야. 이대로 영영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가끔 만나면서 안부 묻고 살면 되지 않니? 그렇게 하자. 하늘로 간 형식이도 분명히 이게 널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게. 자주 오지도 말고 그냥 정말 어쩌다 한 번씩만 우리 보고 살자꾸나. 저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큰 시누이 부부가 들어와 살기로 했다는데 제가 뭐라고 안 된다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시어머니의 뜻이 너무도 완고하셨어요. 그렇게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 아이와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저와 아이를 너무 걱정하셨거든요. 이후에도 전 습관처럼 시댁이나 시어머니 화원을 찾아가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더 단호하게 절 밀쳐내시더라고요. 내가 새 인생 살라고 널 내보냈지. 그냥 분가시킨 줄 아니? 애미야, 사람은 하기 싫어도 뭐든 맺고 끊어내야 할 일이 생기는 거다. 너 자꾸 와서 내 며느리 노릇하려고 하면 나 아예 집 팔고 네 시누이 내랑 같이 멀리 이사가 버릴 거야. 재민이 데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말 어쩌다 한 번씩만 와. 제발 부탁이다. 그리고 그래야 나도 우리 형식이 생각 덜하고 숨 좀 쉬며 살 것 같구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제 뜻만 고집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 이별 아닌 이별을 했고 이후엔 아이를 데리고 어쩌다 한 번씩만 찾아뵈며 안부를 묻고 살게 됐습니다. 또한 막 시댁에서 나왔을 때 저는 경황이 없어
잠시 잊고 있던 일을 해결하려 작은 시누이를 만났어요. 자요, 아가씨. 그동안 아가씨가 보낸 돈에 오빠 유산 좀 더 넣어서 보탰어요. 새언니, 감사해요. 전 그동안 새언니 속만 썩였는데 속 썩이는 시누이였어도 전 가족으로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 이제 이 돈으로 월세방 전전하지 말고 전셋집 구하는 데라도 보태고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요. 남은 어머님하고 큰아가씨를 위해서라도요. 또 아가씨 정신 못 차렸다는 소리 들으면 저 진짜 쫓아갑니다. 알겠어요, 새언니. 저 정말 정신 차리고 살게요. 새언니, 전 새언니가 무섭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새언니가 좋았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빠 같아서요. 꼭 재민이랑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전 한 집안의 며느리 자리를 떠나 부모님의 딸이자 저희 아이의 엄마로서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갔어요. 큰 시누이 내외는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 식당을 차렸고 저는 남편을 보낸 지 4년 뒤 직장을 그만두고 한 건물 1층에 카페를 개업했죠.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신 차리고 살아가던 작은 시누인 제가 카페를 오픈한 다음 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아 갔던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시누이를 보니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철없던 아가씨가 결혼을 하다니 감회가 너무 새롭네요. 애 아빠가 이 모습을 봤으면 참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게나 말이다. 근데 애미야, 넌 좋은 소식 없니? 너도 이제 슬슬 좋은 남자 만나서 새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어? 아유, 또 그러신다. 어쩜 우리 어머님은 만날 때마다 그 소리실까?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까지 잔소리는 안 하시는데. 사람은 살다 보면 부모도 친구도 아닌 배우자한테 기대고 싶을 때가 많아지는 법이야. 너처럼 착하고 예쁜 앤 분명 어디서든 환영받을 게다. 시어머닌 가끔씩 볼 때마다 은근하게 제 새 출발 소식을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전 재혼 생각이 없었어요. 아이 키우며 돈 벌랴, 함께 살던 친정 부모님 챙기랴, 정신도 없었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어느 날, 제게 새로운 인연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겠어요? 저 사장님, 이 건물에서 카페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1년쯤 됐어요. 왜요? 아, 사실 저 이 건물 4층에 개업 자리 보러 온 사람이거든요. 제가 내과 전문이라서 내과를 차려보려고요. 그래서 이 근처 상권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머, 여기에요? 제가 병원은 잘 모르지만 근처에 약국도 있고 주택가도 작은 회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원래 다른 곳에서 병원을 하셨던 거예요? 원래는 서울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다가 제 고향을 위해 일하고 싶어서 내려오게 됐어요. 나고 자란 동네는 이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제가 원래 이 지역 사람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지역엔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 병원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좀 적게 벌어도 고향 사람들이 좋으면 저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어머, 뜻이 너무 멋지시다. 그리고 반갑네요. 저도 대학 시절 빼곤 쭉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 사람은 제 카페가 있던 건물 4층에 병원을 오픈하려고 한다던 의사였습니다. 나이도 제 또래고 말투도 성격도 선하고 유쾌해 보여서 첫인상이 좋더라고요. 그 뒤 저희 건물의 계약을 확정했는지 그 남잔 4개월이 넘게 4층에 공사를 진행한 뒤 내과를 개업하더군요. 엘리베이터 앞에 붙어 있던 이력을 보니 그 남잔 서울의 명문 의대 출신이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벌이를 약간이나마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게 그 사람 말이 진짜라면 꽤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평소처럼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은 빼주시고 따뜻한 유자차로 주시겠어요? 간호사 한 분이 어제 보니까 목이 많이 잠기셨더라고요. 그 의사는 매일같이 저희 카페에 들러
음료를 사갔습니다.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병원 간호사와 직원분들의 취향까지 맞춰 그분들 음료까지 전부 말이죠. 게다가 말투도 항상 정중하면서도 유쾌했고 사소한 배려심도 느껴져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제 카페에 놀러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걸 보고 의사가 짐짓 놀라더라고요. 아, 결혼을 하셨었군요. 손에 결혼 반지가 안 보이셔서 미처 몰랐어요. 주말인데 애가 여기 와 있는 걸 보니 남편분은 어디 가셨나 봐요? 아, 아니요. 사별하고 친정 부모님 댁에서 아이 키우면서 산지 좀 됐어요. 아이, 저런.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걸 여쭸네요. 사실 저도 사별한 지 4년 됐어요. 지금 저도 효선 씨처럼 부모님 집으로 내려와서 아들 하나 키우고 있고요. 우리가 닮은 부분이 있었네요. 손님이 물어보는데 굳이 거짓말로 둘러댈 이유가 없어 저는 솔직하게 사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상황이 비슷하다던 의사의 말을 듣고 안타깝기도 했지만 괜히 동질감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그 뒤로 제게 유독 관심을 표하고 더욱 친절하게 구는 것 같더군요. 그러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카페를 마감하려는데 술 냄새를 풍기며 찾아오기도 했어요. 어머,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병원 문도 아까 닫았잖아요. 술 드셨어요? 아, 네. 오늘 병원 회식이 있었는데 집에 가다가 중요한 서류를 병원에 두고 온 게 생각나서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 카페가 열려 있길래 아이스 커피 한 잔 사가려고 왔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물부터 드셔야겠는데요. 잠시만요. 술 기운이 꽤 올랐는지 그 남잔 제가 건넨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자기 푸념을 시작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닌데 요새 마음이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지금은 연락 끊고 살지만 원래 서울에서 모시고 살던 장인 장모님도 보고 싶고 홀압이 된 아들 걱정하는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너무 천사 같아서 하늘이 빨리 데려가 버린 아내도 자꾸 생각나고 해서요. 아, 원래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사셨어요? 저도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우린 정말 비슷하네요. 그러셨어요? 그러게요. 근데요, 사장님, 저 정말 이상한 놈 아니거든요. 근데 요새 사장님을 보면 자꾸 먼저 간 제 아내가 떠올라요. 그래서 요즘 더 아내도 장인 장모님도 생각나는 것 같고요. 아, 제가 아내분과 닮았나요? 아니요. 생김새도 성격도 전혀 다른데요. 뭐랄까, 아주 오래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설렘 있죠? 자꾸 사장님을 보면 제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요. 그때가 떠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날 그 사람은 고백 같지 않은 고백을 갑작스레 내뱉더군요. 그리고 당황한 저보다 더욱 당황해 들른다던 자신의 병원도 들리지 않고 후다닥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 뒤 어색한 시기가 있긴 했지만 그날을 계기로 우린 인연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 같아 호감이 가던 사람이 뚝딱거리며 어설프게 다가오는 모습에 저도 자꾸만 마음이 열렸거든요. 시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전 남편 아니면 절대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마 전 저와 상황이 너무 비슷했던 모습 때문에 더욱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심스러운 만남 끝에 저는 그 사람의 청혼을 받으며 사별한 지 7년 만에 재혼을 결심하게 됐죠. 어머님, 사실은 제가 좋은 사람이 생겨서 이번에 재혼을 하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가 왜 죄송해? 먼저 재혼하라고 그렇게 보채던 사람이 바로 난데. 정말 잘 됐구나. 그래, 뭐 하는 사람이야? 너한텐 잘해줘? 재민이도 아들로 잘 품어주겠대? 제 카페에 있는 건물 4층에서 2년 전에 내과 개업한 의사예요. 저처럼 그 사람도 사별하고 고향인 이 지역에 내려와서 자기 부모님이랑 아들이랑 살고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로 애들도 부모님들도 벌써 몇 번 만나봤는데요. 저희 부모님하고 애한테도 참 잘해줘요. 그 사람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고요. 저한테 청혼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상황 비슷한 사람들끼리 앞으로 아픔 보듬어 주면서 네 애, 내 애 구분하지 말고 좋은 부모로 잘 살아가자고요. 그래, 그럼 됐다. 이제 정말 널 내 며느리가 아닌 남으로 놓아줘야 하는 건 가슴 아프다만 그래도 내 이제서야 두 발 뻗고 잠을 자겠구나. 축하한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진심으로 절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날 함께 마주친 큰 시누이 외에도 나중에 따로 연락 왔던 작은 시누이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후 우린 화기애애한 상견례를 마친 후 조촐한 재혼식과 함께 살 신혼집을 알아보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 재혼 사실을 알린 지 3주가량 지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에미야, 너 이따 카페 언제 끝나니? 오늘은 주말이라 일찍 끝내고 들어가서 재민이랑 시간 보내려고요. 왜요, 어머님? 그럼 내가 너 끝나는 시간 맞춰서 거기 갈 테니까 나랑 잠깐 얘기 좀 하고 가거라. 아주 중요한 얘기야.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를 찾아온 시어머니는 다급한 표정으로 제 예비 남편에 대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예, 애미야, 아가, 너, 네 남편 될 사람에 대해 제대로 모르지?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너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고 너처럼 사별도 했다고. 너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너 속은 거야. 그놈 완전 인간 말종인 인간이야. 네? 인간 말종이요? 시어머니는 심장이 벌렁거린다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있던 전 우선 시어머니께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떠다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물을 한 번에 비워버리시더니 겨우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가셨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에 담긴 진실은 제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내가 널 얼마나 딸처럼 생각했는지 알지?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잖니. 그래서 내 혹시 몰라서 너랑 결혼한다는 사람에 대해 좀 알아봤다. 널 아무 곳에나 시집 보낼 수는 없잖니. 이 지역이야 어차피 한두 다리 건너면 서로 다 아는 곳이니까 주변에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좀 묻고 다녔지. 그런데요, 어머님, 그놈이 원래 이 지역 사람이라며? 게다가 이혼하고 돌아와서 병원 차린 의사가 흔하겠니? 역시나 그놈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더구나. 내 지인이 그놈 모친이랑 같은 교회 다녀서 친한 사이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놈에 대한 얘기 들은 적이 있냐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인 게 맞는지 걱정된다니까 경악을 하는 거 있지. 그놈 모친은 정말 좋은 사람이 맞는데 그 집 외아들은 그렇게 망난이었다면서 그놈 모친이 하소연을 많이 했었대. 망난이라뇨? 그 사람 명문 의대 나온 의사고 자기 직원들한테도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명문 의대 나온 건 맞는데 그 외엔 죄다 연기였던 것 같아. 사별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 이름이 이덕호 맞지? 네, 네. 시어머니는 어쩜 세상이 이렇게 무섭냐며 몸까지 부르르 떠셨습니다. 시어머니 지인에게 듣기로 제 예비 남편은 사별이 아니라 이혼을 한 거라더군요. 서울의 병원에서 일했을 때도 환자들과 직원들에게 그렇게 불친절했다고 해요. 간호사와 다른 직원들에게 반말은 기본에 술 먹고 음주 진료까지 해서 몇 번이나 병원을 옮겨 다녔다고 했죠. 밖에서 그런 사람이 자기 처한텐 잘했겠니? 툭 하면 술 먹고 손 찍어 매 욕설해. 그 전철한 사람이 부모를 일찍 여의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부모 없다고 무시하면서 더 막대했던 거지.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를 당한 적도 있대. 그러면서 바람도 대놓고 피우고 다녔는데 이혼은 또 안 해준 모양이야. 자기 애는 누가 키우냐고.
그래서 결국 그 여자 쪽에서 애도 버리고 도망가서 이혼 소송 끝에 겨우 이혼한 거라더라. 이거 진짜예요, 어머님? 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당연하지. 내가 그 지인한테 더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부탁까지 해서 확인까지 한 것들이야. 그런데 겨우 1년 넘게 걸려서 이혼한 뒤로 그놈 때문에 걸린 우울증을 못 이기고 그놈 전처가 극단적 시도까지 한 모양이야.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 여자 언니가 그놈이 다니던 병원을 찾아가서 완전히 뒤집어 엎었대. 그때 그놈 실체가 파닥에 소문이 퍼져서 도망치다시피 그 병원을 그만뒀다나 봐. 그 뒤로 원래도 평판이 안 좋은 데다 악소문까지 났으니 또 갈 만한 병원이 있었겠니? 그래서 자기 소문이 아직 안 퍼진 여기로 내려온 거라고요? 그래, 도망치듯 자기 고향인 여기로 내려와서 비까지 내서 병원 차린 거래. 또 이상한 소문 퍼질까봐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면서 다닌 거고. 평소에 여자 나오는 고급 술집에 그렇게 돈을 써대서 의사라는 사람이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다더라. 그 여자하고 이혼이 정리된 게 고작 너 만나기 1년 전이래. 아휴, 내가 정말 까무러칠 뻔했다. 애미야, 너 얼른 그놈이랑 헤어져라.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거야. 너무 놀라서 손을 벌벌 떠는 제 손을 시어머니가 강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정말 아찔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아마 제가 고향이 아닌 대도시에 살았으면, 그래서 이렇게 쉽게 시어머니가 그놈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으면 저는 저뿐 아니라 제 아들의 인생까지 망칠 뻔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정말... 아니다. 네가 우리 형식이 살아있을 때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니. 그 복이 이렇게 널 구하나 보다, 애미야. 마음 강하게 먹어.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에 이어 저를 속인 그놈에 대한 분노가 몰려왔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를 속여 기만했던 그놈을 저는 당장 찾아갔어요. 이덕호, 당신 나한테 숨겼던 거 다 솔직하게 말해. 나 다 알고 왔으니까.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 뭘 다 알고 와? 어디서 오리발이야? 덕호씨, 당신이 사별이 아닌 이혼을 왜 하게 됐는지, 왜 당신 전처가 자기 아들까지 버리고 도망갔는지, 그리고 당신이 왜 서울에서 쫓겨나도 여기까지 와서 병원을 차린 건지 나 다 알았다고. 이 지역이 얼마나 좁은지 여기서 나고 자랐다면서 몰라? 그놈은 처음엔 뻔뻔하게도 모르쇠로 나오더군요. 하지만 제가 모든 진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니 갑자기 처음 보는 험상궂은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리곤 어처구니 없게도 제게 이러더라고요. 너 내 뒷조사했냐? 진짜 여자들이란 정말 징글징글하다. 그래, 내가 거짓말 좀 했다. 근데 나 너 진심으로 좋아했어. 그래서 나도 진짜 새 사람 돼보려고 숨겼던 거야. 솔직히 너처럼 고작 코딱지만한 카페 운영하는 과부가 의사 남편이 가당키나 해? 그럼 그 정도 하자는 눈 감아줄 수 있잖아. 넌 의사 남편 생겨서 좋고, 난 순둥하니 말 잘 듣고, 내 애도 잘 키워줄 여자 생겨서 좋고, 윈윈이잖아. 뭐? 윈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개가 짖나? 이보세요. 당신이 날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당신이 날 진짜 생각했으면, 아니, 당신이 진짜 정신 차렸으면 애초에 나한테 거짓말로 접근을 안 했겠지. 그리고 가당키나 하냐고? 너야말로 어디 여자 때리는 벌레가 사람을 넘봐? 너 같은 놈이랑 당장 파혼이야. 아니, 따지고 보면 상견례밖에 안 했으니까 파혼도 아니라 내가 뻥 차버리는 거야.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던 그놈에게 기가 막혀서 역정을 냈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인상을 완전히 구겨버리더니 바닥에 침을 탁 뱉더군요. 아, 이 좁아 터진 총구석 짜증나 돌아가시겠네. 내가 좀 만만해 보여서 가부인 거 알고도 열심히 꼬시느라 시간 낭비를 얼마나 했는데 일이 뭐 이렇게 틀어져? 뭐? 만만? 그래, 애는 엄마 보고 싶다고 징징대지. 집구석 놓친 애들은 날 망나니 취급하지. 내가 얼마나 짜증났는지 알아?
그래서 대충 애 잘 보고 막 부릴 수 있을 것 같은 여자 꼬셔서 애도 보게 하고 새 살림도 차리려고 한 거야. 처음엔 애 딸린 과불하게 포기할까 하다가 오히려 애가 있으면 내 애한테도 더 잘하겠지 싶어서 내가 네 뒷조서까지 해가면서 눈물 짜내고 꼬신 거라고. 애초에 장인장모는 있지도 않는 내가 무슨 처부모를 모시고 살아? 어떻게든 공통 좀 끼워 맞추려고 지어낸 거지. 아, 또 어딜 가서 애 봐줄 보물 구해? 귀찮게 됐네. 그동안 저희 부모님과 아이에게 상냥하게 굴었던 그놈 모습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넘어간 제 자신에겐 환멸감까지 들었죠. 저는 그놈 정강이를 냅다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그러자 그놈은 억소리를 내며 제 앞에 무릎을 꿇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야, 이게 진짜? 아우 아파. 네가 뻔뻔하게 나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길래 내가 억지로 무릎 좀 꿇려줬다. 왜? 고소하고 싶으면 해. 그깟 벌금 내더라도 난 너 같은 놈 응징해 준 게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평생 네 전차한테 손찌검하며 살았다더니 네가 맞는 건 되게 아팠나 보지? 어디 남의 인생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하려던 죄값 앞으로 잘 한번 치러봐. 네가 뭘 어쩌게? 너 나 건드렸다간 봐. 나 무시무시한 사람이야. 집에서 아내한테 손찌검하는 인간치고 진짜 용기 있는 놈 한 번도 못 봤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내한테 화풀이나 하고 살았겠지. 난 너 하나도 안 무서워. 너 같은 놈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 뒤 전 건물 사람들과 카페 단골들에게 그놈에 대한 소문을 쫙 내버렸습니다. 분해서도 있지만 혹여 그놈에게 속아 넘어갈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자 건물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된 그놈은 씩씩대며 절 찾아와 손까지 올려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본성 내비치시겠다? 근데 번지수 잘못 찾았어.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올까 봐 나 매장 안팎으로 CCTV 설치도 늘리고 경비업체 비상 호출벨도 설치해놨어. 사설 경호업체 돈 주고 부탁도 해놔서 행여 밖에서라도 나 건드리려고 들면 네 인생 나락으로 갈걸? 내가 너 붙잡아서 당장 신고해버릴 거거든. 너, 너 나한테 아직 피해당한 것도 없으면서 진짜 왜 이래? 벌써부터 병원 후기에 별점 테러 당하고 환자도 무지하게 떨어졌다고. 병원 직원들도 나만 보면 수군대고 벌써 넷이나 그만뒀어. 어차피 이 병원 망할 거라면서. 자업자드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먼저 알아챘으니까 피해 안 당한 거지. 안 그랬으면 너 나도 네 전처처럼 진문개면서 살았을 거잖아. 난 이렇게 해서라도 네가 다른 엄한 여자 또 꼬시고 다니는 거 막을 거야. 결국 그놈은 아악 하고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희 아빠는 제가 걱정된다며 항상 자차로 저를 출퇴근시켜 주셨어요. 덕분에 사설 경호업체를 더 오래 고용할 비용을 아낄 수 있었죠. 이후 그놈의 병원은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 저희 오빠와 두 시누이까지 자신이 아는 모든 이 지역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소문을 쫙 퍼뜨려줬거든요. 그런 인간은 이 지역을 위해서 발 못 붙이고 살게 해야 한다면서요. 시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도 해주셨어요. 그놈 실체를 알려줬다던 내 지인 있지? 그 사람도 무지하게 화를 내더니 교회에 그놈 집안에 대한 얘기를 다 떠들고 다녔대. 그놈 모치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디 자기 아들 위한답시고 엄한 남의 집 귀한 딸 인생을 망치려 드냐고 말이야. 그놈 부모도 그놈이 거짓말한 거 알고서도 너한테 입 싹 닫고 있었다며. 그래서 교회에서 엄청 손가락질 받다가 결국 교회에도 안 나오고 집에만 틀어박혀 사는 모양이더라. 워낙 좁다면 좁은 지역이었던지라 전 예비 남편의 병원은 결국 개업한 지 그리 오래 안 되어 망해버렸습니다. 적자를 이기지 못한 거죠. 저는 그놈이 마지막으로 병원을 떠나던 날 우연히 건물 앞에서 그놈을 마주쳤어요. 그때 그놈은 저를 무지하게 노려보더라고요. 하지만 전 피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노려봐줬습니다. 다른 사람 인생을 우습게 하는 인간은 이렇게 끝까지 본때를 보여줘야 아 뜨거워하고 다른 피해자를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제 카페로 그놈 엄마가 딱 한 번 찾아와 사과를 했었어요. 저기 아가씨, 미안해요. 나도 남편도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 손주가 불쌍해서 나쁜 마음을 먹었었어. 우리 아들이야 글러먹었다지만 우리 손준 좋은 엄마 아래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은 욕심에 말이야. 내 손주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정말 미안해요. 다행히 얼마 전에 우리 손주는 전 며느리가 데려갔어. 아무리 우리 아들이 싫었어도 자꾸 손주는 눈에 밟혔다면서 말이야. 우리 아들 녀석은 돈도 없는데 잘 됐다며 아주 짐 떠넘기듯이 넘겨져 버리더라고. 우리 손주한텐 차라리 잘 된 일이지. 이후 들리는 소문에 그놈과 그놈 부모는 도망치듯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기세를 타고 악소문이 크게 과열되는 바람에 너무 부끄러워서 말이죠. 그 뒤 그놈이 어떻게 사는진 알지 못하지만 아마 먼 깡시골에 가서 페이닥터 일을 구했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지 않았을까 싶네요. 병원을 또 개업하기엔 이미 갚지 못한 대출이 산더미였을 테니까요. 어떻게 살고 있건 간에 부디 저 같은 다른 피해자만 또다시 만들면서 살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뒤 전 남자는 다신 쳐다도 보지 않고 제 남은 가족에게만 잘하며 사는 중이랍니다. 물론 여자로서의 행복도 찾고 엄마로서도 잘 살아가면 좋겠지만 두 가지 다 쟁취하긴 힘들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톡톡히 깨달았죠. 그러니 앞으로 전 저희 아들 엄마로서의 행복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딸에 대한 연민이 더욱 짙어진 저희 부모님께 더 이상 불효하지 않고 제 인생을 구제해준 시어머니께도 은혜를 갚으면서요. 이렇게 자주 찾아올 필요 없다니까. 난 큰딸이랑 사위 덕에 아주 잘 지내고 있어. 한 번 실패했다고 다음도 없으리란 법이 있냐? 나랑 계속 이렇게 자주 만나고 살면 너 나중에 새로 시집갈 때 시댁에서 흠 잡힐 수도 있어. 어머님은 저번에 그런 모습 보고서도 또 저한테 재혼하라고 하세요? 아우, 전 이제 실례요. 저는요, 어머님이 구해주신 제 인생 더는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어머님 챙기고 우리 아들, 저희 부모님도 챙기면서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하늘에서 애 아빠 만나면 그때부터 백년해로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죠. 아, 작은 아가씨는 요즘 어때요? 연락한 지 꽤 오래됐는데 설마 또 사고 치고 다니는 거 아니죠? 안 그래. 걘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더 정신 차렸어. 우리 사위가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이잖니. 그런 거 보면 세상 일이 참 아이러니하다. 그치? 안 그래도 얼마 전엔 윤지도 네 소식을 묻더라. 걔도 큰애도 네 생각 참 많이 하지 않니? 아이, 고마워라. 조만간 다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어머님. 이렇게 잠시 큰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제 인생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저 같은 황당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세상엔 재혼해서 잘 사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이곳 사연들처럼 세상엔 어떤 위험과 악인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 항상 새 인생을 시작하기 전엔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말이죠.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좋은 하루, 또 좋은 매일 보내세요.